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2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시장이 좋아가지고 그죠? 스트레스가 좀 덜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국장 안 된다는 얘기, 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국장 탈출, 이러는데 항상 시장의 기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시장의 기능이 뭐죠? 가격 발견의 기능.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일수록 그 시장이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그런 가격 발견의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수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 내재 가치라고 하죠. 영어로는 intrinsic value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재 가치에 비해서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 주식시장일수록 대중들의 심리,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DNA 때문에 여러 가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왜곡 현상에 내가 그 잘못된 가격에, 고평가된 가격에 내가 주식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된 가격에 여러 가지 비관적인 얘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밑에서 또 팔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시장을 알고 나를 알고, 이렇게 지피지기 했을 때 우리가 백전불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나를 알고 시장을 알고 기업을 알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주식시장의 기능,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세상의 변화, 그죠?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는지, 또 어떤 기업이 도태되는지, 이런 거를 통틀어서 신문을 보면서 그 변화도 감지해서 대중들이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좋구나 하면서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품을 만들기 전에 투자를 하고, 또 너무 거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욕심버리고 또 이익 실현도 하고, 그 과정이 투자다 보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 처음 시작할 때 힘들잖아요. 배드민턴을 배우든 탁구를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축구를 배우든 처음에 힘듭니다. 왜냐하면 못하니까 이거는 내가 할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오늘의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왜 우리가 자꾸만 가난해지는 거죠. 그 가난해지는 이유가 이 물가 상승 때문이잖아요. 물가 상승을 웃도는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에다가 꾸준히 좋은 습관과 성공하는 원칙을 갖고 투자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기사 보기 전에 댓글들 쭉 보겠습니다. 이미 댓글에서도 우리 인턴분들, 그리고 우리 채슬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도 최근에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 잘 내고 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관적인 얘기 때문에 현금 쥐고 계시고, 또 반대로 배팅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감하게 그렇게 투자를 하신 것 자체가 그 용기와 그동안의 충분한 어떤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올해까지는 계속 최소한 7월 초까지는 돈 버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일이 어떤 주식으로 돈 벌었다, 수익 잘 냈다, 감사합니다. 요런 댓글들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ILP 계좌 수익률이 역대급입니다. 이런 글 보면 참. 자, 아까 하나만 좀 볼 게 있었는데요. 조선주와 엔터주 비중이 높은데 오늘 조선주 불기둥이네요. 매도는 박전무님 말씀대로 6월에 할까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매도는 본인 판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내가 지금 정말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익 실현하셔가지고 돈 필요한 것에 쓰시면 됩니다. 시험 링크 받으신 우리 인턴분들 계시다 그죠? 어제부로 지금 인턴하고 계시는 분들 12개월 이상 지나신 분들한테 인턴 링크, 시험 링크 딱 보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인턴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스에서는 이름을 챌린지라고 했길래 제가 2025 채슬리 인턴십 챌린지 채슬리 인턴십 1기 챌린지라고 제목을 정해드렸습니다. 12개월을 그 인턴십을 꾸준히 따라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터미디에이트 중급자 과정을 이미 거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장 그죠? 1년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MP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우리가 잘못 본 종목 그리고 좋게 보는 종목 거기서 실적 발표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걸 다 보셨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프로잖아요. 그래서 프로 축구단, 프로 야구단에 오셔가지고 1년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힘든 과정을 하셨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합니다. 다른 데 보면 거의 20만 원 돈, 50만 원 돈 내면서 종목 찍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훨씬 편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의 때 하는 자료들 올려드리는 거 보고 이번 주 오셔가지고 저희 밥 사주신 영근 형님도 보면 채슬리 요 인턴십 자료 보는데 하루에 4-5시간이 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봐야 됐다면 이제는 라디오 듣듯이 흘려 들으면서도 하실 단계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했더니 맞다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수준이셨다며 분명히 1년을 하셨으면 이제는 내일 다른 일 하면서 그 영건 형님도 사업하시는 분이시네요. 내일 하면서 우리 채슬리 인턴십 그 자료들 그 옆에서 틀어놓고 들으시다가 방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하면 좀 다시 듣고 그죠? 그 정도 되셨다는 거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경제방송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냥 흘려서 듣습니다. 흘려서 듣다가 저거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다시 듣고 하는데 그만큼 이 주식시장 환경과 주식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갖다가 이 월 5만 원, 월 7만 5천 원에 매달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간 자화자찬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뿌듯해서 이렇게 보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문님 말씀처럼 요즘 각종 언론 기사에서 ETF 상품, 특히 미국 관련 ETF 상품의 수익률이 꽤 높고 많은 돈들이 몰린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저는 과거 2007년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래에셋 자산의 인사이트 펀드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입하였으며 저 역시도 줄을 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한참을 고생했죠.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0%까지 되었을 때 환매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좋은 경험을 하셨던 거잖아요. 토리스라는 분이신데 그 과거에 이런 여러 번의 실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뭘 또 사회적인 쏠림 현상에 내가 또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아마 판단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2007년 11월 3일, 4일 뭐 요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07년 10월 달에 미국의 빅테크가 아니고요. 빅 아이비드, 골드만삭스부터 그 다음 해 망하게 되는 리만 브라더스까지 2007년 10월 달에 대규모 충당금을 잡았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합니다. 2007년 10월 달에. 그때 충당금을 왜 잡았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그런 엄청난 위기 신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초에 이 인사이트 펀드가 발매가 됐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 뽑아가면서 2-3시간 기다려서 가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죠? 과연 그때 그런 펀드를 출시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펀드에 대한 뭐 정확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때 그 펀드를 묻지마 펀드라고 됐거든요. 인사이트. 그냥 인사이트 있게 투자한다라는 의미의 인사이트 펀드인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자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죠. 인사이트풀하게 위기를 감지하면서 방어적인 스탠스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때도 그냥 들어오는 돈으로 다 지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딱 1년 뒤에 마이너스 50% 가죠.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월급 올라도 왜 가난해지나 했더니 곡소리 나는 한국. 자, 묻지마 고물가. 오늘이 가장 싸다. 서민 덮치는 전방위 물가 상승. 마트 상품 464개 중에서 절반이 올라. 무등 채소값 1년 새 2배로. 아파트 관리비 교육비 치솟아. 고환율에 물가 잡기 어렵다. 생활 물가가 전방위로 치솟고 있다. 식료품비와 외식비는 물론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까지 올랐다. 한국경제신문이 12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이달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평균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464개 품목 중에서 절반이 지난해 12월보다 비싸졌다. 세제, 샴푸, 티슈 등 반복 구매가 잦은 생필품은 56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 자, 한 달 만에 20% 이상 상승한 채소 가격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학원비. 저는 아이들 이제 둘 다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 교육 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사교육비도 들어가고 그죠? 뭐 신선식품 가격, 사교육비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A여학원은 인건비와 전기료 상승 등을 이유로 최근에 학원비를 119만 7천 원에서 123만 7천 원으로 인상했다. 다음 달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다. 서민 사이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나온다.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스크루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는데 스크루플레이션, 스크루는 쥐어짜다 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하고 임금도 제자리에 머물러서 중산층의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고환율 등이 겹쳐서 당분간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은 전망인데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값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이제 고정 변수라면서 당분간 도미노 가격 인상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옷, 화장품 다이소에서 산다. 요즘 저도 다이소 몇 번 갔는데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 가격을 보면 야, 어떻게 이 가격에 1,000원, 2,000원 좀 괜찮은 게 5,000원이잖아요. 어떻게 이 가격에 팔 수가 있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도 한 끼 때우는데 7,000원입니다. 외식 가격 인상 압력도 높습니다. 무섭게 뛰는 생활물가 등등 쭉 돼 있고요. 지하철 요금, 미용 비용도 올랐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다음 달에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0.7% 인상이 됩니다. 수도 요금도 추가 인상 우려가 있는데 22년도에 톤당 평균 73원 올린 데 이어서 상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또 내비쳤고요. 성인 여성 커터 1회 비용이 22,769원으로 7.2%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 커트 가격도 3% 올라서 12,508원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약값도 올랐고요. 소화제, 피부질환제, 감기약 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죠? 우황첨시만의 원재료인 우황 가격도 킬로그램당 1,800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2억 6천만 원이네요. 2010년에 2010년 대비 10배 이상 뛰었다. 그죠? 10배 이상. 전방위적인 생활물가 인상에 실제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업계 관계자는 생활물가의 가파른 상승은 고소득층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이 된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가 둔화하면 전체 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뉴스 보면 마음이 아프죠. 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뭔가를 봐야 되고 집값 상승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 그쪽 건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네. 원자재 값뿐만 아니라 인건비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기 투자의 본질에 써놨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기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물가 상승이 날강도라는 거죠. 소리 없이 우리의 자산을 빼앗아가는 날강도입니다. 그때 제가 더 멋진 말로 막 적어놨었는데 그 페이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게 주식 투자가 도박이나 이런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57페이지네요.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라고 적으면서 인플레이션이란 채권자의 부를 채무자로 이동시키고 무산자의 부를 자산가의 부로 이동시키는 세계 최대의 날강도 시스템이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허용했든 허용하지 않았든 내가 착실하게 살았든 못되게 살았든 이 날강도 시스템은 평생 끊임없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계신 독자들은 이 날강도 시스템을 겪어오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대응 원칙으로 살아오셨는지를 생각해보자 하면서 뭐 이런저런 제가 쭉 얘기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투자를 해야 한다. 어떤 투자를 해야 하나?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투자를 물가 상승이라는 날강도 시스템으로부터 나의 부를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두 가지 투자를 하지 않고 열심히 착실하게 일하는 것은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출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때도 코로나 직후 2021년 8월 달에 이 책을 출간했으니까요. 엄청 바쁠 때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문구를 재밌게 잘 적었네요. 근데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동소득을 그죠? 이 자본소득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평생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 만나서 보면 주식 투자 안 하고 있다. 그냥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안 했습니다라고도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 하시길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려고 해봐도 여기저기 이제 기웃거려 봐도 보면 엉터리 전문가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 실제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고 우리 업계에 종사했든 안 했든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유튜브에도 보면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신 어떤 회장님,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주옥 같은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보면 저 사람은 주식으로 돈 못 번 사람인데 이 업계에서 주식으로 망해서 나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바람 잡는 얘기들 막 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듣고 혹해서 주식 투자를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좋았던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또 어려운 시장인데 어쨌든 월급 올라도 왜 가난하지나 이 월급을 가지고 계속 물가 상승을 해치할 수 있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높고 인플레이션보다 상승률보다 높은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 저궤도 위성 1만 5천 개 쏜다. 미 스타링크의 도전자. 위성 운반 로켓 창정 8A 발사 성공. 저는 이 제목만 보더라도 중국이 저궤도 위성 1만 5천 개. 와,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중국을 너무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된다고. 항공모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인공위성 못 쐈잖아요. 그래서 발사하는 거는 러시아에다가 의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중국은 벌써 예전부터 이렇게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도 자기네들 기술로 쏜다는 거죠.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는 기술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무시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쟁력만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거나 정말 옆에서 경쟁자들이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중국이 저궤도 위성 운반을 위한 전용 로켓인 창정 8A 발사에 성공을 했고 스타링크가 주도하는 저궤도 위성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 미중 패권 전쟁이 우주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세운 스페이스X의 위성 기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다. 자, 다수 위성 운반할 수 있는 창정 8A. 자, 국가별 저궤도 위성 수네요. 미국이 5,312개, 78%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524개. 딱 미국의 10분의 1이네요. 그 다음이 영국입니다. 러시아, 일본, 인도. 인도도 34개나 되네요.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항천과기 그룹은 전날 오후 5시 30분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센터에서 이 창정 8A를 탑재하고 있던 저궤도 위성들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장정 8A는 중궤도 저궤도 임무를 위해서 설계된 장정 8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서 한 번에 많은 소형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이번에 첫 발사였는데 장정 8A 수석 설계자인 숭정위 중국 발사체 기술연구원은 장정 8A는 탑재량이 7톤으로 기존 장정 8 4.5톤보다 많은 위성을 실을 수 있다고 했고요. 정확하게 몇 개의 위성이 실렸는지는 밝히지는 않았고요. 다만 스타링크 위성이 개당 200kg 가량인 것에 비춰보면 장정 8A에는 한 35개 정도의 위성이 실렸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저궤도 위성은 고도 300에서 2000km 궤도를 돈다고 합니다. 3만 km 이상 고도에 떠 있는 기존 대형 위성보다는 지구 표면에서 가까워서 인터넷 서비스 등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정찰, 미사일 조기 경보, 군 통신 등 안보 측면에서도 요긴하고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지상 통신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을 군사 작전 등에 활용하기도 했고 크기가 작아서 제작 기간이 짧고 연료 소비가 적어서 발사 비용이 저렴한 점도 저궤도 위성이 주목받는 이유다. 저궤도 위성 시장의 최강자는 스타링크다. 스타링크 위성은 7,000개에 달하고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가입자 수가 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스페이스X는 위성수를 2026년에는 12,000기로 늘리고 이후에도 추가로 3만 개를 더 쏘아 올려서 지구 전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목표만큼 다 쏜다며 스타링크 위성은 4만 2천 기까지 늘어날 수 있고 게다가 미국은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제프 베이저스 아마존 창업자가 세운 블루 오리진도 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고 블루 오리진은 총 3,232개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이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미국 과학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이 2023년 5월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저궤도 위성이 5,312기, 이 중 스타링크 위성만 4,000개 정도였을 때 중국은 524기에 불과했었다네요. 이후 스타링크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한 걸 감안하며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주 시장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해 온 것과 달리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고요. 장정 8A가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기대인데 중국은 연내 648기 2030년까지 총 15,000기의 저궤도 위성을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주를 막는다. 해외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확장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스페이스 세일은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위성 사업자 미아셋과 위성 광대역 서비스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등 아프리카 23개국과 위성 지상 관제소 건설을 지원하는 우주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 시설에 기술진을 상주시키고 데이터를 공유받는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는데 중국 정부는 약 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서 아프리카와 우주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작년에는 브라질 국영통신사 텔레브라스와 계약을 맺고 브라질 시장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들어서 우주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스페이스X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차세대 통신망은 그냥 저궤도 위성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율주행이 됐든 뭐가 됐든 하다가 중간에 통신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통신이 끊기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스타링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한 강력한 인프라 경쟁력을 테슬라가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도 2030년 되면 13,000기를 띄우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자, 요게 좀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우크라이나의 특사 파견, 종전 급물살을 타나라고 돼 있거든요. 이번 주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돼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행정부가 접촉을 늘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관리를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오는 14일에서 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20일 우크라이나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이번 주 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번 유럽 방문 기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서 14일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만난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밝혔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도 소통 채널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 차관과 린 트레이시 주 러시아 미국 대사는 이날 러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놓고 통화를 했다고 밝혔고요. 10일에는 러시아가 그간 구금한 미국인 마크 포게를 석방한 데 이어서 석방한 데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관계가 시작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포겔은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으로 모스크바 내 미국 학교 교사였네요. 21년 미국에서 러시아로 입국하던 중 짐에서 마약이 발견돼서 체포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까지 변수가 많고, 로이터에 따르면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유럽국 동맹국에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유럽이 군사 지원을 하면서 미국산 무기를 쓰라는 것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보유 히토리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없이 어떠한 협상도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한다며 러시아의 영토 교환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영토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 중이네요. 이 맞교환 하려고 약간 좀 시골스러운 그런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그때 좀 점령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그러면 종전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요, 3월 말 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단한 제가 뭐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또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나 보면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서 남침하면서 이 한국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제 끝났냐면 1953년 7월 27일인가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3년 하고 한 달 뒤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200만 명이 죽어가면서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지 않고 이렇게까지 길게 끈 이유가 뭘까? 제 생각은 그죠. 네, 남한과 북한, 서독과 동독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제 생각이잖아요. 제 내피셜입니다. 그렇게 러시아로부터 치가 떨리게 이번에 그런 아픔을 주어서 네, 대대손손 러시아 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치를 떨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서방 진영의 우크라이나를 또 발전시킬 거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발발됐었죠? 2022년 2월 24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23, 24, 25 올해 25년 2월이 되면 다다음 주네요. 종전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째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이었기 때문에 한 달 더 하면 3월. 그래서 뭐 3월 26일 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3월 말 안으로도 빠르면 3월 말에 종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피셜이니까요. 재미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재미로.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중국 철강 태양광 구조조정 한국 기업 공급 과잉 해소 기대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뭐 엄청나죠. 공급 과잉 때문에 중국 정부가 철강 태양광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서는데 중국 기업들의 과한 증설 경쟁으로 제품 공급이 과잉이라는 판단에서이고요. 현지 업계가 정리가 되면 중국 기업의 밀어내기 수출로 신음하듯 철강 태양광 업체도 볕이 들지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열연 강판 태양광 모듈 가격인데요. 열연 강판이 746달러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톤당 757달러로 소폭 올랐네요. 요게 올라야 포스코 주가가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포스코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모듈은 뭐 킬로와트당 100달러 하다가 77, 지금 74 이렇게 빠져있네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에 철강산업 촉진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철강사를 퇴출하고 대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업 간 M&A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집중 생산 전략 등을 통해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하네요. 수백 개의 철강사가 난립하면서 중국의 철강 생산 규모는 2005년에 3억 5천만 톤에서 현재 10억 톤으로 늘었고 3억 5천만 톤에서 현재 10억 톤. 부동산 시장 활용에 힘입어서 현지 기업들이 앞다퉈 고로를 증설한 역량이고요. 글로벌 10대 철강 기업 가운데 6곳이 중국 기업일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랬던 중국 철강 업계는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새 판로를 찾기 위해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저가 물량을 쏟아냈고요. 한국에 들어온 중국 철강제가 지난해 877만 톤으로 2022년 675만 톤보다 30%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이 높아진 만큼 자구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했고 중국 내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 업체들도 숨통이 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도 구조조정이 시작됐고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지 태양광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중국 내 발전량 가운데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40%에 도달했네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속내는 증설 경쟁으로 악화한 시장을 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886기가와트로 23년 609기가와트보다 훨씬 늘었네요. 33% 가까이 더 늘었다 그죠?
이에 따라서 이달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은 와트당 30%가 아니라 거의 50% 는 거네요.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이 0.074에서 뭐 61% 23년에 1분기보다 61%나 폭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은 크게 줄어들고 있고, 한화솔루션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유입이 지난해 5월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면서 현지에서 재고 소진이 빨라지면 제품 가격도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구조조정 좀 제발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메타가 한국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인수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신문에서 몇 번 읽었었거든요. 이 퓨리오사 AI.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무슨 AI 칩보다 성능이 뭐 어느 정도 좋고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요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 있잖아요. 이분 얼굴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다 제 친구 있잖아요. 위암 투병 중이면서 시를 썼던 잘그락대는 잎들의 소리, 이 박봉수 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친구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요 기사 보내주면서 오늘 야, 너 언제 이렇게 멋진 회사를 또 창업했었냐? 네 얼굴이 여기 나온다 하고 보내줬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국내 인공지능 팹리스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인수에 나섰고, 메타가 자체 개발 중인 AI 반도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메타가 엔비디아의 GPU 제일 많이 사는 빅2 중에 하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가 되면 미국 빅테크발 AI 인프라 경쟁에서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I 반도체 시장 규모죠. 지금 보면 이렇게 계속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이 44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5조, 그냥 한 55조 시장이었는데 2030년이 되면 거의 160조 시장으로 성장합니다. 이 AI 반도체만 같고요. 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 하고, 인수와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퓨리오사에서는 얘기했고요. VC 업계에서는 인수 가격과 관련해서 한 7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퓨리오사는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 중에 한 곳인데,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출신인 백준호 대표가 2017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해 2세대 AI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공개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요. 레니게이드는 AI 추론 기능에 특화한 제품인데, AI 학습에는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칩이 필요한 데 비해서 기존의 학습한 패턴을 활용하는 추론에 쓰이는 칩은 속도와 경량화가 생명인데, 성능만 보면 엔비디아 H100의 절반 정도이지만 전기 사용량은 4분의 1 수준으로 효율성이 2배라면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엔비디아의 제품의 50%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지난해 열린 반도체 컨퍼런스 핫칩스 2024에서 호평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메타가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다가 거의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죠.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I 칩을 자체 개발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다. 네. 이 기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항상 마진이 있는 곳에 경쟁자가 탄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대체제를
찾게 되고, 네, 그러면서 여기 나옵니다. 가입 아래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겠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칩을 산다는 거죠. 개발한다는 거죠. 메타가 아르테미스 등 AI 칩을 내놓기는 했지만 자사 LLM인 라마 시리즈 등을 고도화하고 구동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많았는데 피리오4 AI를 통해서 팹리스 역량을 더 키우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C 업계 관계자는 퓨리오4 AI가 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국내 자본시장은 그 정도로 크지 않고 일각에서는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일본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을 보유한 소뱅을 앞세워서 AI 칩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미 함정 수주길 열린다.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 끝나고 우리 박성구 매니저가 요 관련해서 또 추가 자료를 어제 또 뭐 졸업하고 와가지고 그 자료 정리해서 아까 쭉 발표하고 그거 인턴십 플랫폼에다가 오늘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것도 이제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냥 내용을 보면 미국 해외 건조 허용 법안을 추진했다는 거죠. 해외 함정 건조 막은 이 기존 법을 60년 만에 추진했고,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되면서 그때 기사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거죠. 해외 기업에다가 미국 군함 건조 수리를 막아온 이 번스 톨리프슨법이 60년 만에 수정된 겁니다. 번스 톨리프슨 법.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계에다가 SOS를 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클 리와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고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에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군함 해외 건조 수리를 금지한 이 번스 톨리퍼스 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역시 해양경비대 선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두 법안은 다만 외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 정도라는 거죠. 일본 조선소보다 생산 능력이 큰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미 해군은 지난해 기준 295척인 군함을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구매 비용만 여기 보시면 1조 750억 달러로 향후 30년 동안에 1600조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죠. 그죠? 1600조 시장인데 1600조 시장에서 우리가 절반만 하더라도 800조예요. 800조. 왜 800조라도 앞으로 30년인데 30년이라도 800조면 얼마입니까? 그죠? 900조 나누기 30 뭐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연간 30조잖아요. 30조. 연간. 이야. 연간 30조 시장이 우리 기준으로 한 우리가 900조 가져온다고 만약에 감안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미국 조선업과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얘기를 했고요. 업계는 번스 톨리스
제퍼슨법 수정 가능성을 낮게 봤었는데 1965년 법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 법안의 뼈대가 바뀐 적이 없어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해양 굴기를 막기 위해서이고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해군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고요. 미국의 해군 함정수가 2000년만 해도 318척으로 중국 110척보다 3배나 많았었는데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함정수를 늘리지 못해서 역전당했고요. 지난해 중국의 해군 함정이 370척, 미국은 295척입니다. 2035년에는 중국이 475척이 되고요. 미국은 317척 이렇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자체 시설만으로 함선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국은 주력 함정이 알레이버크급 한국의 이지스급 구축함인데 이 구축함을 1년에 겨우 1.6에서 1.8척 제작할 수가 있는데 당초 목표로 했던 한 해 5척 건조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법안을 낸 마이클 리 의원은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총 355척의 함정이 필요한데 현재 291척만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함정 수를 늘리려면 미국 내에서 건조하거나 오래된 함정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싸고 빠르게 그리고 아주 고품질로 잘 만드니까요. 반면 한국은 이를 1년에 3척 이상 건조할 수가 있고 건조 가격도 척당 2, 3조 원인 미국의 절반 이하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지스 구축함 외에 초계함, 호위함 등 여러 군함을 만든 경험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입니다. 네, 오늘 워메시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안전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